12년 3월 25일 사헌부에서 아래입니다. 순하군 이보가 사람을 때려 죽였으나 연구자들이 그 위세를 두려워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실상을 파악해 그 죄를 정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원들은 파직하소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기록만 하고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조선제 14대 임금인 선조는 두 왕비에게서는 유일하게 영창대군만을 낳았고 다른 후궁들에게서 1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중 순하군 이보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후로도 순하군 이보의 악행에 대한 보고가 끊이질 않자 선조는 그래왔던 대로 그대들이 내 뜻을 살펴 알아서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식의 비만기를 내려 말하고만 했는데요. 비만기는 임금이 어떤 사안에 대한 명령이나 의견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신하들을 면전에 놓고 말하기도 민망했기 때문이었을 텐데요. 순하군 이보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고약하여 사람 노릇을 못할 것 같아 항상 걱정하였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이보가 저질러온 일들은 하나같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다. 여러 차례 사람을 죽여왔음에 그럴 때마다 나는 부자간의 정은 덮어두고 법도를 지켜야 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은 오직 관부에 맡겨두고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애를 태우며 미안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면으로 이보가 다행스럽게도 죽음을 면하였지만 그 후 이보의 흉악함은 더하기만 해왔는데 오늘은 빈전의 곁 여막에서 제 어미를 모시는 계집종을 겁탈하였으니 그 놀라움을 참을 수가 없다. 나라의 욕됨과 나의 침통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식을 둔 나의 죄로 신하와 백성들을 바라볼 낯이 없기만 하다. 그러나 차마 내가 스스로 그 죄를 정할 수 없으니 관부로 하여금 법에 따라 처단하게 하라. 조선을 뒤흔든 임진왜란이 끝나고 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날은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하직한 뒤 19일째 되는 날로 빈전은 바로 그 의인왕후 박씨를 모셔놓은 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 여막은 그 빈전 옆에 상자가 거처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바로 그런 곳에서 여종을 겁탈하였으니 그 누구라도 전혀 거칠 것 없이 행동하기를 일삼은 것입니다. 이때 순하군 이보의 나이는 불과 20세일 때였습니다. 선조의 제위 41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림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이 치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침략하여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는데요. 자신이 먼저 나서서 직접 조치해야 함이 마땅한 일임에도 그것을 신하들에게 미루고 그대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선을 그어라 하는 식의 태도는 일관되어 온 행태였고 그래서 몇몇 왕자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기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번은 선조의 후궁인 순빈 김씨의 소생입니다. 그 벌은 죽음밖에 없는 죄일 따름인데 그걸 신하들과 던져주고 받기를 반복하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수원에 순하군 이보의 유배지를 정하는 것으로 이 일의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겁탈당한 그 여종은 무슨 죄였을까요? 선조의 명을 받아 옥에 가두어 고문을 가하며 신문하다가 외딴 섬으로 유배시켜버립니다. 아마도 입단속할 것을 협박하고 난 후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이제 그 아비 선조가 아들 이보의 은신처로 새롭게 정해준 수원은 벌써부터 악령의 기운으로 몸을 떨어가게 됩니다. 두 달이 흘러간 뒤 선조가 다시 비만기를 내려 말합니다. 수원을 순하군의 유배지로 정한 것은 서울에서 가깝고 길도 정비되어 있어 순하군이 일으키는 폐단을 쉽게 전해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물건과 함께 사람을 보냈더니 순하군이 저질러온 악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향리 2명은 곧 죽을 상태라고 하니 그런 일이 생기게 한 그 고을 수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러한 일들을 보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하군에게 꽁과 닭을 바치기까지 했으니 부사 최산립을 파직하고 잡아들여 신문토록 하라. 수원부 부사 최산립은 임진란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세금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는 등 선정을 펼치고자 한 사람이었는데요. 선조가 던져준 시한폭탄이 무서워 꽁과 닭을 바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하군 이보가 겁박하여 빼앗아갔을 것이 뻔한 이치인 일인데 선조가 순하군의 죄를 부사 최산립에게 옮기려 하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이 최산립을 감싸며 말합니다. 애초에 순하군의 유배지를 정할 때 신등이 아뢰고자 했으나 전하의 뜻이 엄중하였기에 감히 무릅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살펴보면 순화군의 방자한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원부의 형편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으며 물질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순화군의 곤장을 맞은 아전들은 셀 수가 없고 또 죽어가고 있는 자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듣자니 수원부가 지금까지 존립하면 부사 최산립의 노력이 지대하다고 하니 부사를 바꾸어 보아야 이미 제정신이 아닌 순화군이 있는 상태에서는 나아질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하오니 순화군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여 담을 높이 쌓고 단속을 더욱 엄중히 하면 상황이 나아질 듯하니 이러한 뜻을 살피소서. 삼정승의 말에 선조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사신은 이 상황에 대해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원부의 사람들은 순화군의 강폭함을 두려워하여 달아나 죽음을 면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사가 업무를 보려 하여도 단지 심부름하는 어린아이 몇이 있을 뿐이었다. 그 후에는 형편이 더욱 심해져 부사마저 피해버리니 온 마을이 텅텅 비어 폐업과 같았다. 순화군이 일찍이 그 이복형 이매군에게 말하기를 나는 비록 사람을 때리지만 남의 밭과 집, 노비를 빼앗는 형보다는 낫다고 했다. 순화군이 사람을 죽인 것에는 마땅한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애석할 뿐이다. 순화군의 악행에 대한 보고는 줄을 잇습니다. 순화군 집 담을 높이 쌓고 있을 때 순화군이 관원을 끌고 들어가 때리고 담을 다 쌓고 문을 잠갔지만 순화군이 문을 부수고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니 온 고을 사람들이 도망하여 순화군은 수원부로 들어가 그곳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루다 전하지 못할 지경이라 합니다. 순화군이 큰 칼을 차고 말에 올라 부사 앞에서 휘두르며 협박하고 또 다른 날에는 순화군의 집을 살피러 가니 그 집 하인이 전해주는 것이 머리통을 그려놓고 거기에 부사의 잘려진 머리라고 쓰여있기도 했습니다. 순화군이 나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던 여종을 끌고 들어가 스스로 곤장을 때려가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고문하였다고 합니다. 소고기와 생선 등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아의 창고지기 집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순화군이 약주를 바치러 간 백성을 잡아 끌고 들어가 무참하게 때렸고 다른 날에 약주를 가지고 간 여정도 끌고 들어가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들어 놓은 채 몸을 묶은 후 밤을 새고 나서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읍내에 사는 군졸집에 천연두가 생겨나 무녀가 구술하였는데 그 군졸과 무녀를 끌고 가 밤을 지새며 고문하였고 무녀는 이 2개, 군졸은 이 9개를 쇠뭉치로 때려 깨거나 집게로 잡아 빼기도 하여 그로 인해 흐르는 피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무녀는 순화군의 집에서 즉사하고 군졸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지경이라 합니다. 수원부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여 봄 밭갈이를 하지 못해 농사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만 합니다. 순화군 여부가 수원부에서만 벌인 악행을 생략하여 적은 것이 이 정도인 기록되지 않은 그때까지 일들이 어떠했을지는 분명히 지기만 합니다. 최산립 이후 부사들을 여러 교체하였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었는데요. 일이 여기까지 다다르자 사관원에서 순화군을 신문할 것을 아릅니다. 순화군을 잡아들여 법에 따라 처치하소서. 그러나 선조의 대답은 간단했는데요. 순화군이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왕자를 옥에 가둘 수는 없는 일이다. 만약 그리야 한다면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고 사리에도 맞지 않게 된다. 그러니 허락하지 않는다. 선조의 아들 중에 순화군만 악행을 일삼았던 것은 아닌데요. 임해군도 사람을 죽이고 재물 등을 빼앗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다른 왕자들 또한 순화군에 비교하지는 못해도 같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순화군 이부의 행태는 달라짐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적기를 순화군 이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을 쥐죽이듯이 했다라 하고도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기를 순화군 이부가 사람을 또 죽였다. 순화군 이부는 수원에서 벗어난 후로 더욱 흉악해져 이날에도 2 여인을 죽였으며 그 흉포함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임금은 그런 왕자들을 감싸기만 하였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배척하였기에 감히 재상들도 말하지 못했다. 1604년 선조 37년 6월 26일 이번엔 홍문관에서도 상서를 올려 말합니다. 요새 왕손들의 폐해가 더욱 심해져 백성들의 원한이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순화군 이보는 칼을 들고 민가에서 난동을 부려 잔인하게 고문하고 지독하게 매질을 일삼음으로 그가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양반가의 여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깊숙이 도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순화군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때를 틈타 도둑질하였기에 시장에 가게나 민가 모두 가산을 전부 털린 집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며 아랬는데요. 그 3년 후 순화군 이보는
27세의 나이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향합니다. 사관은 또 기록합니다. 이보는 왕자다. 성질이 폐악하여 해마다 살인한 것이 10여 명에 달했기에 누구나 그를 두려워해 피하기만 했다.